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마다 냉장고를 꼭 잠그던 딸,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민지야, 아빠 3일 동안 출장 가야 해. 문 잘 잠그고 낯선 사람에게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리고 잊지 마, 냉장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14살 소녀의 눈은 김재현이 몸을 숙여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후 서둘러 문을 나설 때까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바퀴가 타일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소녀의 마음속 어떤 공허함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는 서랍에서 자물쇠를 꺼내 부엌으로 곧장 향했다. 3일뿐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3일뿐이라고. 철제 자물쇠가 냉장고 손잡이에 단단히 채워질 때 무거운 딸깍 소리가 울렸다. 그 후 민지는 조용히 문과 창문을 확인했다. 아래쪽 잠금장치, 위쪽 빗장, 안전고리가 모두 확실하게 잠겼다. 거실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고 희미하게 깜박이는 하얀 불빛이지만 그녀는 끄지 않았다. 맞은편 집에서 박소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커튼 뒤로 조용히 움직이는 민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또 시작이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그 아이는 마치 감옥의 간수처럼 굴어. 소영의 남편 정우진은 안락의자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당신 또 의심하는구만. 우진 씨, 당신은 못 보시나요? 이 동네로 이사 온 이후로 김재현은 항상 늦게 귀가하거나 집을 비워요. 민지는 문을 꽉 잠그고 아버지가 출장 갈 때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모든 불을 켜놓죠. 그리고 당신, 누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걸 본 적 있어요? 소영이 계속했다. 그 아이는 분명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매일 밤 문을 열어보고 다시 닫고 또 자물쇠를 확인하느라 1시간이나 보내는 걸요. 우진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여보, 너무 한가하니까 상상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지만 소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소영이 현관 앞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그녀는 민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통조림과 생수가 가득 담긴 큰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다. 민지는 빠르게 걸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영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날 정오, 소영은 대문 앞에서 민지를 붙잡았다. 민지야, 시장에 다녀오니? 민지는 놀라서 가방끈을 꽉 쥐었다. 아니요, 그냥 몇 가지 물건만 샀어요. 아버지가 또 출장 가셨구나? 네, 며칠만 가셨어요. 그럼 혼자 지내는 거니?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익숙해졌어요. 불쌍한 아이. 민지가 서둘러 집으로 들어갈 때 소영은 중얼거렸다. 밤이 내리자 민지네 집 아래층은 밝은 불빛으로 환했다. 소영은 거실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자정 무렵 그녀는 맞은편 집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작은 딸깍깍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침묵. 잠시 후 그녀는 쓱쓱 소리와 철문이 열리는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 우진 씨, 일어나서 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뭔가 이상해요. 또예요? 우진은 신음하며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겼다. 소영은 창문 커튼을 젖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소영은 민지가 골목 끝 공용 쓰레기통에 뭔가를 몰래 넣는 것을 발견했다. 소영은 가까이 다가가는 척했고 손목 부분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남성용 흰 셔츠였다. 민지는 소영을 보자 창백해졌고 몸을 돌려 집으로 달아났다. 민지야, 잠깐만, 그 셔츠? 죄송해요, 급해요. 민지는 서둘러 말했다. 소영은 가만히 서서 쓰레기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셔츠를 꺼내 비닐봉지에 싸서 집으로 가져갔다. 우진은 그녀가 그것을 주방 테이블에 놓았을 때 공포에 질렸다. 소영씨, 미쳤어요? 저렇게 피가 묻었는데? 봤죠? 이제도 제가 상상한다고 할 건가요? 남자 셔츠인데 김재현은 출장 중이에요. 그럼 누가 입었을까요? 우진은 말문이 막혔다. 진짜로요, 우진씨. 그 집에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지는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해요. 뭔가 그 아이를 노리는 것처럼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볼게요. 그 순간 맞은편 집에서 민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방의 노란 불빛이 소녀의 참백한 얼굴과 깊게 패인 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실 문을 응시하다가 자물쇠로 잠긴 냉장고를 힐끗 보았다. 그를 내보내면 안 돼. 그녀는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속삭였다. 그가 나오면 난 죽을 거야.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는 딸깍 소리에 민지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방문 쪽으로 움직여 귀를 기울였다. 작은 충돌음이 들린 뒤 침묵이 흘렀다. 아직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해. 민지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모든 문이 자물쇠를 확인했다. 부엌으로 가기 전에 그녀는 냉장고의 자물쇠를 만졌다. 여전히 단단했고 그녀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소영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TV 화면에 깜박이는 불빛이 걱정스러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집에 뭔가 있어요. 우진 씨, 왜 못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그 아이는 마치 죄수처럼 살아요. 그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다. 그 아이는 또 통조림과 생수를 샀어요. 라비스 생수, 참치 통조림, 파스타. 신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요리하는 것도 본 적 없어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우진이 말했다.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겠죠. 아니에요. 전 지켜봤어요. 그 아이는 많이 먹지 않아요. 우진 씨, 대부분의 음식은 지하실로 내려가요? 어떻게 알아요? 재현 씨가 외출할 때 저는 무거운 물건을 계단 아래로 끄는 소리,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때는 숟가락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도 들렸어요. 한 번은 동물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우진 씨, 그 아이는 혼자 살지 않아요. 그날 밤 민지는 물병 2개와 통조림 봉지를 지하실로 가져갔다. 천장의 전구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음에도 계단은 어두웠다. 그녀는 철문 앞에서 멈춰 3번 가볍게 두드렸다. 저예요? 조용히 해요. 대답이 없자 민지는 열쇠를 돌려 문을 살짝 열고 좁은 틈으로 봉지를 밀어 넣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곧 돌아오세요.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울렸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 어떻게 충분하겠어? 민지는 셔츠를 꽉 잡았다. 돈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발 밤에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이 의심하고 있어요. 끽끽거리는 웃음소리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우리 둘 다 알잖아. 난 갇혀있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고 빠르게 잠근 뒤 후다닥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치 지하실에서 누군가의 눈이 자신의 뒤통수를 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소녀가 나와 문을 열었다. 눈밑이 깜하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죄송해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고? 소영이 의아해했다. 이렇게 늦은 아침에?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니? 눈이 움푹 패이고 얼굴이 창백해 보여. 요즘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은데? 평소처럼 먹고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시니? 민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내일이요? 그래서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니? 소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럼 요 며칠 밤에 지하실에서 나는 소음은 뭐지? 민지는 소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 지하실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일 거예요. 소영은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소녀가 속삭였다.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요. 그날 오후 비가 내렸다. 소영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민지네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고 긴장된 눈으로 지켜보았다. 비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 누군가 벽을 치는 듯한 쾅 소리가 났다. 우진 씨, 빨리 일어나요? 뭐지? 이번엔 뭐요? 소영 씨?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분명한 비명소리요. 민지네 집에서요? 두 사람은 급히 발코니로 나갔지만 보이는 것은 비와 맞은편 집 거실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소영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공용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을 때 그녀는 물에 젖은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녀는 펴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를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가 나를 죽일 거예요. 소영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느낌이 올라왔다. 그녀는 조용히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너무 심각해졌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민지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말라붙은 피를 닦고 있었다. 하룻밤 전 어둠 속에 사람이 폭발하여 지하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녀는 책장과 자신의 작은 몸으로 문을 막아야 했다. 그는 자물쇠를 푸는 법을 알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녀는 의자를 냉장고 옆으로 끌고 가서 올라가 큰 테이프롤을 꺼내 냉장고 문 가장자리를 단단히 테이프로 붙였다. 지하실 열쇠는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 냉동실 깊숙이 숨겼다. 아무도 찾으면 안 돼.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무도. 저녁, 가로등이 창문 틀에 노란빛을 던지기 시작할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커튼 사이로 살펴보고 움찔했다. 그녀 또래의 소년이 대문 앞에 서 있었고 우유팩을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전 준호예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가족이 골목 끝에 새로 이사 왔어요. 어머니가 박소영 씨가 잘못 보낸 우유팩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지는 문을 살짝 열었다. 어머니는 누구세요? 김혜진이요. 박소영 씨가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우유팩을 잘못 보내셨대요. 저는 돌려드리라고 심부름 온 거예요. 민지는 망설이다가 대문을 열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집이 특이하네요. 낮이든 밤이든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민지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가 우유를 건네주며 말했다. 우유 받으세요. 민지가 안으로 돌아서자 준호는 몇 초간 더 서 있었다. 지하실 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동생이 있나요? 민지는 굳어졌다. 아니요. 그럼 누구였죠? 그녀는 문을 쾅 닫고 잠갔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딸깍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민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감히 감지 못했다. 그리고 외침이 들려왔다. 민지야. 그녀는 이불을 꽉 끌어안고 떨었다. 민지, 거기 있니?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쉰 듯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아래 철문이 살짝 흔들렸다. 영원히 갇혀 있지 않을 거야. 민지는 뒤로 물러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계단을 뛰어올라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엎드렸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미소를 봤다. 그는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그림자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민지는 공포와 경계 사이에서 살았다. 민지야, 지하실에 내려가지 마. 하지만 아빠, 제 그림 도구가 아래 있어요. 숙제하는데 필요해요. 김재현은 미간을 찌푸렸고 그의 눈빛이 잠시 다른 곳을 향했다. 그림 도구라. 아빠가 가져다 줄게. 네 방으로 올라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냥 불만 켜면 돼요. 내려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 민지를 놀라게 했다. 안 돼. 아빠가 없을 때는 절대로 지하실에 내려가면 안 돼. 알겠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복도 끝에 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금지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지하실을 2개의 자물쇠로 잠근 것도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른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지하실에 뭐가 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있지.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재현은 얼어붙었다. 그 후 그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꽉 쥐었다. 민지야, 거기에는 아빠의 동생이 살고 있어. 아빠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성훈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사고 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어. 아빠가 그를 돕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니? 왜 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성훈이는 병원을 싫어해. 거기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 아빠가 여기서 그를 돌보고 있어. 몇 달만 더 지나면 안정될 거야. 그때는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성훈이는 가끔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그는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는 없지만 때때로 폭력적인 발작을 통제하지 못해. 아빠는 네가 두려워하길 원하지 않았어. 민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전 이미 두려워요, 아빠. 아버지가 출장 간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졌다. 민지는 책을 읽고 있다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이 아니라 그녀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갔고 손잡이를 잡을 때 손이 떨렸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다. 단지 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만 있었다. 들어줘서 고마워. 민지는 숨이 턱 막혔고 몸을 돌려 도망쳤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뛰었다. 다음날 그녀는 그 일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는 지하실을 잠갔다고 맹세했어요. 잠 못 이룬 탓에 눈이 충혈된 김재현이 말했다. 그가 여기 올라올 수 없어. 아빠가 더 많은 자물쇠를 탈 거야. 그리고 너는 거리를 유지해. 민지야, 성훈이는 더 이상 예전의 성훈이가 아니야. 혹시 그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이해 못할 거야. 그는 아빠의 가족이야. 아빠가 거절하면 누가 그를 받아줄까?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전요? 아빠, 전 이 집에서 뭐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오후, 그녀는 지하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부엌은 엉망이었고 칼과 가위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테이블과 의자는 비틀어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위를 쥐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움직였다. 그때 거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안녕, 민지야.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눈은 깊고 흐릿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다. 성훈 삼촌이죠? 그가 일어섰다. 정말 빨리 컸구나. 2년 전만 해도 지하실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내게 음식을 가져다 주던 꼬마였는데. 민지는 뒤로 물러섰다. 삼촌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성훈은 미소를 지었다. 널 겁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을 뿐이야. 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를 거야. 삼촌은 지하실로 내려가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봐. 성훈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누가 널 믿겠어?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고 외롭고 빛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내 아버지가 지하실에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누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너? 아니면 내 아버지?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단단히 했다. 전 두렵지 않아요. 넌 떨고 있어. 갑자기 성훈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민지는 가위를 휘둘러 그의 어깨를 찔렀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바닥에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눈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훈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망할 계집애, 후회하게 될 거야. 민지는 기어 올라와 문 쪽으로 달렸다. 성훈이 쫓아왔지만 바닥에 떨어진 그릇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는 빠르게 자물쇠를 집어들고 그를 지하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살아남아야 해. 그날 이후로 민지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침마다 감시자가 되었고 그가 탈출할까봐 계속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녀는 냉장고를 잠그고 열쇠를 숨기고 일기를 쓰며 무감정하게 웃는 법을 연습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비였기 때문이다. 새벽 1시 12분 민지는 바닥 아래에서 나는 둔탁한 소리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가로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상상이 아니었다. 바람도 쥐도 아니었다. 그가 또 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1층으로 달려갔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아래 철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의자에 올라갔고 냉동실을 열어 굳어버렸다. 열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가 사라졌다. 민지는 물러서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졌다. 젖은 타일 위에는 무엇인가가 방금 꺼내진 흔적으로 물이 흥건했다.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위층으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경첩 소리가 들리고 그 뒤로 어둠 속에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벌써 잤니?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었고 손이 떨렸다. 화면에 긴급전화 112가 표시되었다. 경찰청입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어요. 방금 누군가 지하실에서 탈출했어요. 그는 위험해요.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강남구 선릉로 18번지예요. 제 집이에요. 방금 탈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무기를 갖고 있나요? 그는 아버지의 동생이에요. 저를 한번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탈출했어요. 제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제 잘못이에요.
정보 확인했습니다. 순찰차가 출동 중이며 약 8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방문을 잠글 수 있나요? 네네, 시도해볼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잠갔다. 아래층에서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발소리가 하나씩 들렸다. 길 건너편 집에서 소영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우진을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요. 내가 말했잖아요. 경찰이 왔어요. 민진의 집이죠, 맞죠? 난 알았어. 뭔가 있다는 걸 바로 알았다고요. 민진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방문에 귀를 대고 떨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소리치지도 고함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드럽게 들렸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난 그냥 대화하고 싶을 뿐이야. 난 어둠이 싫어. 넌 알잖아. 몇 년 동안이나 내 아버지는 날 거기 아래 가뒀어. 너희들 정말 잔인하다는 거 알아? 민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손전등, 연필깎이, 칼,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를 들고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호야, 경찰이 왔어. 성훈이 탈출했어. 내가 10분 안에 답장하지 않으면 네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복도 밖에서는 발소리가 멈추었지만 문 앞에는 여전히 흐릿한 그림자가 있었다.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민지야, 넌 한 가지를 잊고 있어. 그녀는 숨을 참았다. 내 방 창문은 잠겨있지 않아. 오른쪽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푹 돌아보았고 오른쪽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밤바람이 커튼을 휘날렸고 악몽처럼 창문을 빠르고 낮은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성훈이 방에 들어온 것이다. 여기 왔다. 그가 웃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날 가둘 수 없을 거야. 민지는 헤어스프레이를 집어 그의 얼굴에 직접 뿌렸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물러서서 눈을 감쌌다. 그녀는 문을 차고 복도로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그가 탈출했어요. 누구든 제발요. 복도에 불이 깜박였고 그녀는 거실로 달려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뒤에서 머리를 잡아 당겨졌다. 아악! 성훈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연필깎이 칼을 휘둘러 그의 팔을 핥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지만 여전히 그녀를 꽉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발로 그의 배를 세게 차서 그가 식탁으로 비틀거리며 넘어지게 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세게 두드렸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바로 집 앞에서 울렸다. 성훈은 얼어붙었고 그녀는 소리쳤다. 여기에요. 그가 여기 있어요. 경찰 부츠가 나무 문을 세게 남자 목소리가 크게 외쳤다. 경찰이다. 손 들어. 성훈은 지하실 쪽으로 달아났다. 남자 경찰 2명이 그를 뒤쫓았고 한 여경은 바닥에 쓰러져 얼굴이 창백해진 민지를 안았다. 다쳤니?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니? 민지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지하실 쪽을 가리켰다. 지하실에서 성훈은 구석에 몰렸다. 한 경찰관이 경찰봉을 꺼내자 그는 손을 들고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신세만 졌을 뿐이에요. 너는 미성년자를 학대하고 한밤중에 공격하고 수갑 채워. 증거가 어디 있죠? 누가 망상에 빠진 어린애를 믿겠어요? 긴급 전화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 성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늦었어. 넌 이해 못할 거야. 모든 일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한편 여경의 품에서 민지는 떨며 속삭였다. 냉장고 안에 열쇠가 있어요. 전화기, 카메라, 제가 그를 몰래 찍었어요. 영상을 모두 거기 보관했어요. 김재현이 대문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이미 장벽을 쳐놓은 상태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지야, 내 딸은 어디 있어? 한 경찰관이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김재현이요.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밝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재현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따님은 당신이 용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녀를 그와 함께 혼자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민지가 담요에 쌓여 나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에는 무너진 감정이 가득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어요. 재현은 소녀를 쳐다보고 활짝 열린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역력했다. 몇 분 후 준호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경찰차 불빛으로 환한 집 전체를 보았다. 그는 자전거를 내려놓고 달려왔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메시지 읽어줘서 고마워. 이것이 소녀가 가리킨 열쇠와 전화기입니다. 경찰관이 말하며 긁힌 케이스에 오래된 휴대폰을 증거를 기록하는 동료에게 건넸다. 이 전화기는 냉장고 냉동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경이 확인했다. 지하실 열쇠와 함께요. 분명히 소녀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숨겨야 했던 겁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몸을 감싸 안았다. 준호는 그녀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어깨를 잡았다. 소영은 다가와 테이블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착한 아이, 뭔가 따뜻한 걸 마셔. 넌 어른들보다 더 용감했어. 민지는 말하지 않고 그저 열리는 전화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화면이 천천히 켜지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이름의 비디오 폴더를 보여주었다. 얼마나 많이 촬영했니? 경찰관이 조용히 물었다. 기억나지 않아요. 몇 달이에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지하실 천장 구석에 몰래 부착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장면이 시작되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벽구석에 웅크린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덥수룩한 수염과 충혈된 눈, 그리고 입술은 속삭이고 있었다. 문 좀 열어, 민지야. 난 더 이상 통조림을 먹을 수 없어. 잠깐만 열어줘. 장면이 바뀌고 성훈이 소리를 지르며 철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들리지 않아? 날 죽이려는 거야?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고 얼굴이 참백해졌다. 경찰관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나중에 다시 보자. 다음 영상이 시작되었다. 지금보다 더 어린 민지가 천천히 지하실 문을 조금 여는 장면이었다. 성훈이 뛰쳐나와 소녀의 손을 잡아채고 강하게 당겼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이미지가 흐려졌지만 비명 소리는 선명했다. 놔요, 제발요. 성훈은 미친 듯이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잡아당겨 계단 몇 칸 아래로 떨어뜨렸다. 소녀는 몸부림치며 발로 차고 손으로 핥히다가 마침내 탈출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카메라는 떨리는 소녀의 피부든 손이 철제 자물쇠를 잠그는 모습을 담았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다. 맙소사,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민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가 처음 저를 공격한 날부터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서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김재현 씨가 이런 행동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사과했지만 출장 갈 때마다 여전히 제가 직접 지하실을 잠그게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했더니 아버지는 몇 주만 참으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왜 더 일찍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니? 시도했어요. 하지만 성훈 삼촌이 제가 말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그의 기록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가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어떤 기록이지? 경찰이 재촉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서울에서의 그의 병력과 범죄 기록이요. 그때 문이 열리고 김재현이 들어왔다. 얼굴은 망연자실했다. 민지야, 괜찮니? 앉아라. 경찰관이 손짓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설명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민지가 일어났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웠다. 아버지는 저를 괴물과 함께 살게 했어요. 민지야, 아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성훈이는 아빠의 동생이야. 그는 체포된 적이 있고 감금된 적도 있어. 하지만 다시 시설로 이송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아버지는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웠어요. 우리 집에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아버지 회사가 영향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아니야. 아빠는 그저 보호하려고 했어. 아버지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어요. 저를 그에게 넘겨버렸어요. 아버지가 떠날 때마다 아버지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가 저를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남겨두셨어요. 김재현은 떨었다. 아빠는 네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어. 전 어린아이였어요, 아빠. 교도관이 아니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소영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경찰관은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김재현 씨, 우리는 당신의 기록을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범죄 정보를 은폐하고 미성년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되면 공모죄와 아동 위험 방치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눈에 저는 뭐였어요? 딸이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나요? 김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성훈을 검사하기 위해 도착했다. 그가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민지야, 돌아올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뒤로 물러서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옛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피부든 손, 밤의 비명, 속삭이는 위협. 한 여경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민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에서 성훈은 신문실로 끌려갔다. 장영준이라는 연륜 있는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다. 김성훈, 2번의 강제 정신치료시설 수용, 2014년 사회복지사 상해, 2016년 여성 살해 위협으로 체포, 3개월 후 보호자가 책임지겠다며 기록이 철회됨. 성훈이 웃었다. 그는 날 사랑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사랑이요, 아니면 비호죠.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빛도 공기도 없이. 그 아이는 내가 고마워해야 해요.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성훈은 몸을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재현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는 단지 기록을 숨긴 게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았죠. 경찰관 장형준이 멈추고 물었다. 명확히 말해보세요. 옛 기록에는 그가 의사에게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의료진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재현이 돈을 주고 기록을 깨끗하게 만들었죠. 이제 너희들은 그 꼬마 말을 믿지만 잊지 마세요. 저와 함께 살았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걸요. 방금 미성년자 불법 감금과 폭행을 자백하셨군요. 성훈은 어깨를 으쓱했고 눈빛은 멍했다. 그래도 가치가 있었어요. 적어도 나를 기억하게 되었으니까. 아동보호센터의 작은 방에서 민지는 윤정아라는 직원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백업된 그 휴대폰 파일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다. 총 4개의 비디오 파일로 길이는 다양했고 대부분 밤에 촬영된 것이었다. 민지야,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할 영상을 선택해 줄래? 그녀는 성훈이 고함치고 목소리를 바꾸고 문을 두드리는 영상과 그가 자신을 계단 아래로 끌어당기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훈이 분명하게 말하는 영상을 선택했다. 네가 누구에게든 말하면 나는 너를 죽일 거고 내 아버지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용감했어. 민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전 용감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경찰서를 떠나기 전 재현은 감독하에 마지막으로 민지를 만났다. 그는 다가와 딸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민지야, 아빠는 내게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아빠는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성훈에 대해, 기록에 대해, 아빠가 한 모든 일에 대해. 그것이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다면 아빠는 기꺼이 그렇게 할게. 민지는 돌아보지 않고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 나갔다. 선릉로 18번지에 어둠이 내렸을 때 불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지하실 문은 영구적으로 용접되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였던 곳은 이제 새 페인트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서 지하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어떤 경찰도 어떤 법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지하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형태를 한 그림자가 아니라 삶에서 가장 친밀했던 이름을 가진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정화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는 양육권이 없어. 우리는 널 보호센터로 데려갈 거야. 그 센터에도 지하실이 있나요? 정화는 망설였다. 없어. 하지만 있다 해도 그곳은 공책과 쿠키를 보관하는 곳일 뿐이야. 민지는 웃지 않았다.
옛 동네에서 5km 이상 떨어진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회색빛 3층 건물. 높은 대문, 시원한 나무들, 그리고 공기에는 구운 빵 냄새가 감돌았다. 수연은 대문에서부터 민지를 맞이했다. 그녀는 가볍게 곱슬거리는 머리에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다. 민지구나. 우리 임시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여기서는 누구도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 네가 말하고 싶을 때만 이야기하면 돼. 민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배낭을 메고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언제 여기를 떠날 수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해. 하지만 네가 적어도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느낄까지는 머물기를 바라. 내 침대는 여기야. 수연이 작은 방 문을 열며 말했다. 민지는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상아색으로 칠해진 벽, 작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 하지만 가장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창문이었다. 창문은 언제든지 열 수 있어. 그리고 잠금 장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는 먼저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아. 민지는 돌아서서 물었다.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나요? 수연은 놀랐다. 아니, 왜 자물쇠를 채우겠어? 우리 집에서는 냉장고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수연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럼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자. 냉장고 안에 어떤 것도 널 해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민지는 입술을 깨문 채 침대에 앉았고 여전히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처음 4일 동안 민지는 수연을 제외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에 나가지 않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 수연은 문을 두드리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과자를 남겨두었다. 원하면 문을 열어도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돼. 민지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음식을 먹었고 밤이 되면 문 앞에 깔끔하게 빈 컵을 놓아두었다. 5일째 되는 날 수연은 메모를 남겼다. 내일 사과 파이를 만들 거야. 네가 사과 깎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면 정말 기쁠 거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오후 3시 수연이 부엌에서 사과를 썰고 있을 때 그녀는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건 어디에 두나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도구를 건넸다. 민지는 받아들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사과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5분 후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여기 누구 지하실에 갇혀본 사람 있어요? 화장실에 갇힌 적은 있지만 지하실은 아니야. 하지만 결국 그들도 안에서 문 여는 법을 배웠어. 민지는 올려다보았다. 선생님도 갇혀본 적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나도 너처럼 도망쳤어. 그때 나는 12살이었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떠났어. 하지만 난 운이 좋게도 춘자라는 할머니를 만났어. 그분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민지는 계속 사과를 깎았다. 저랑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없었어요. 이제 알게 됐네. 그날 저녁 민지는 방문을 열었다. 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마당에 나가도 돼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민지는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그네와 석류나무 아래 작은 해먹이 있었다. 그녀는 그네에 앉아 발을 살짝 굴렀다. 달은 희미했고 바람은 가벼웠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으르렁거림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커튼 뒤에서 엿보는 그림자도 없었다. 준호가 문자를 보냈다. 오늘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다. 응, 여기서는 아무도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아. 준호는 좋은 아이야. 엄마가 귤잼 먹을 수 있는지 물으시더라. 보내고 싶으시대. 민지는 미소 지었다. 쇠 상자에만 넣지 않으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민지에게 같이 마트에 가자고 초대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고를 수 있어. 사탕, 과자, 채소, 과일, 주스, 뭐든지. 잘못 고르면 어떡해요? 그럼 다음에 다시 고르면 돼. 아무도 잘못 골랐다고 널 벌하지 않아. 식품 코너에서 민지는 냉장고 진열대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다른 어린 소녀가 서둘러 문을 열고 우유팩을 꺼낸 뒤 떠났다. 하지만 민지는 차가운 손잡이를 바라보며 계속 서 있었다. 원하지 않으면 열지 않아도 돼.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흔들고 손을 뻗어 손잡이를 가볍게 만졌다. 자물쇠도 없고 쇠사슬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지만 안에는 무서운 것이 없었다. 단지 우유, 버터, 몇 통의 아이스크림과 치즈뿐이었다. 그녀는 딸기맛 우유를 집어 돌아섰다. 다 됐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잘했어. 저녁에 수연은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내일 나랑 공원에 가고 싶니? 작은 책 축제가 있는데 네가 읽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 민지는 망설였다. 돈이 없어요. 내가 읽고 오늘은 네가 고르는 날이야. 민지는 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네요. 내가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가 아니라 그리고 난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수연은 자신을 위해 어린이 책을, 민지는 연한 보라색 표지의 새 노트를 선택했다. 거기에 뭘 쓸 거니? 수연이 물었다.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지하실에 대해 쓰지 않을 거예요.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새 가족과 함께 살 생각을 해본 적 있니? 민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가 되물었다. 선생님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수연은 놀랐다. 만약 어떤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면 난 기꺼이 그럴 거야.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전 돌아가신 분 외에는 누구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른다면 부담스러울까요? 수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오히려 감사할 거야. 민지는 올려다보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그 주말 수연은 볶음 쌀국수로 저녁을 준비했다. 민지는 접시를 비우고 처음으로 식탁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내일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모두가 올려다보았고 수연은 밝게 웃었다. 좋아, 전학 신청서를 작성할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능하다면 성도 바꾸고 싶어요? 어떤 성을 원하니?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조용히 말했다. 박춘자요? 선생님을 구한 할머니 이름처럼요. 오늘 윤 검사님이 널 부르셨어. 수연이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손에는 뜨거운 코코아 2잔이 들려 있었다. 성훈과 아버지에 대해서. 네, 1심 선고가 있을 거예요. 원한다면 같이 갈 수 있어. 민지는 보라색 노트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단 한 번이라도. 법정은 크지 않았고 몇 명만 참석했다. 피고 측 변호사, 원고 측 변호사, 경찰,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 성훈은 수갑을 찬 채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말랐다. 민지는 그의 눈이 여전히 붉지만 더 이상 불타는 듯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뒤쪽 자리에 앉은 민지는 조용히 기다렸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피해자가 제공한 감시 비디오, 목격자 증언, 의료 기록 등의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불법 감금, 미성년자 폭행, 살인 위협, 그리고 신체적 침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총 18년 징역형에 감형 조건 없음. 성훈은 비웃으며 웃고 돌아서서 군중 속에서 민지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렸다. 서기가 계속해서 김재현에 대한 혐의를 읽었다. 위험한 개인의 은닉, 장기간 폭력 상황의 미성년자 방치, 의료 기록 개입 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민지에 대한 양육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합니다. 수연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가 사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수연과 그녀의 남편 김동현은 센터의 활동실에서 민지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노동부와 사회복지부의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가 있었다. 민지야, 우리는 모든 절차를 완료했어. 민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동현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부터 넌 우리 가족의 합법적인 구성원이야. 네가 동의한다면 더 이상 떠날 필요가 없어. 아니요, 낯선 사람과 살 필요도 없어. 아니요, 문을 잠글 필요도 없어. 수연이 웃었다. 공부하기 위해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빼고는.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여기 머물고 싶어요. 동현은 작은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새집 열쇠야. 푸른색 6번, 거리 끝에 있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었다. 제 열쇠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뒷뜰에는 라벤더가 심어져 있고 뭉치와 하양이라는 2마리 고양이가 있었다. 집 안에는 밝은 부엌, 큰 나무 식탁, 그리고 민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자물쇠가 전혀 없는 하얀 냉장고였다. 원할 때 언제든지 열 수 있어. 수연이 말했다. 음식은 더 이상 통제수단이 아니야. 민지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손잡이를 가볍게 만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딸기, 우유, 사과, 푸딩, 버터, 계란. 특별한 것은 없었다. 맞아, 그냥 음식일 뿐이야. 민지는 문을 닫고 돌아서서 말했다. 더 이상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을 거예요. 이사하는 날 수연은 민지에게 센터에서 뭘 더 가져가고 싶은지 물었다. 민지는 보라색 노트와 첫 줄을 쓴 종이만 가져갔다. 더 이상 갇히지 않았다. 수연이 물었다. 바꾸고 싶다던 성은 어떻게 됐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 민지는 그대로 쓰고 싶어요. 하지만 성은 선생님의 첫 번째 양어머니 이름을 따르고 싶어요. 동현이 웃었다. 박민지, 좋은 이름이네, 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후 민지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아무도 성훈이나 김재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선생님이 어디서 공부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아주 먼 곳이라고 대답했다. 윤지연이라는 같은 반 여학생이 돌아보며 말했다. 너 그림 잘 그린다. 고마워. 난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내일 내 그림 보여줄게. 민지는 가벼운 고개 끄덕임과 함께 한때 갈아엎어진 땅에서 작은 새싹처럼 무언가가 자라나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저녁 식사 후 동현이 말했다. 내일은 새 식구가 함께하는 첫 시작 나들이야. 내가 메인 요리를 골라. 민지는 놀랐다. 제가요? 응. 매주 한 사람이 메뉴를 고르는데 오늘은 내 차례야. 그럼 볶음 쌀국수는 어떨까요? 좋지. 하지만 샐러드도 잊지 마. 제가 만들게요. 수연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난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느 아침 수연이 옷을 개고 있을 때 민지가 들어왔다.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연은 앉았고 민지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작고 깔끔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예전에 난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 자물쇠는 없었지만 날 가두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아무것도 잠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무도 날 두렵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수연은 부드럽게 노트를 닫았다. 넌 준비됐구나. 뭘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지는 혼자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꺼내 바닥에 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었다. 부드러운 노란빛 속에서 그녀는 통을 열고 차갑지만 달콤하고 진짜인 한 스푼을 떠올렸다. 더 이상 비명 소리도 어둠 속의 발자국 소리도 없었다. 오직 잠글 필요가 없는 집의 평화로움만 있었다. 민지는 혼자 속삭였다. 난 선택된 거야. 억지로 붙잡힌 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연이 부엌에 내려왔을 때 그녀는 열린 아이스크림 통과 그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살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민지의 이야기는 침묵이 보호가 아니라 연장된 상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이의 안전과 어린 시절을 어떤 이유로든 희생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용기는 어둠을 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치유는 현실이 됩니다. 자유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현재를 사는 것에서 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